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김찬중입니다. 저는 지금 더 시스템랩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 회사 이름 더 시스템랩에서 더 시스템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제 고유의 체계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그 모든 프로젝트는 다 나름대로의 그 최적의 솔루션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그 솔루션을 찾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더 시스템랩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관심 있는 부분들은 각자의 고유의 체계에 적합한 그 고유의 그 구축의 논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의 그 구축의 논리들을 어떻게 프로젝트마다 적용을 했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또 그 펼쳐질 그 10년 동안에 어떠한 새로운 구축의 논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코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생태계죠. 이 생태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한 최고의 덕목은 효율성이라는 것인데, 이 효율성이 인간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태계 내에서도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조직의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모든 그 조직들은 가능하면 그 최대로 표면적을 넓히고자 하는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쁜 몸 안의 노폐물들을 빨리 외부로 내보내고 또 밖에 있는 좋은 환경들을 빨리 내부로 흡수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표면적을 넓히려는 그 노력들이 우리 인간이 만드는 물건들에도, 예를 들면 라디에이터처럼 그 주름을 많이 잡아서 공기하고의 접촉면을 넓힘으로써 훨씬 효율성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건 두바이의 파머 아일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하나의 큰 덩어리의 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니트가 다 각자 자기만의 고유의 그 해변을 갖는다는 어떤 그런 논리가 마케팅에서도 극대화되겠죠. 결국은 제가 이 당시 받았던 인사이트는 큰 덩어리보다는 좀 더 이게 나눠진 어떤 세그멘티드된 어떤 요소들이 훨씬 효율성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진행하게 된 그 오피스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오피스라는 개념이 큰 공간 안에 사람들을 다 때려 넣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같은 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좀 더 파내가지고 표면적을 넓힌 다음에 그 파낸 덩어리들을 다시 올려서 똑같은 용적을 가지면서도 훨씬 표면적을 넓게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정원이 되는데, 결국은 그 오피스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큰 공간이 아니라 세그멘티드된 어떤 블록들로 표면적을 최대화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다른 새로운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SK 행복나눔 재단 사옥인데 7개의 크고 작은 정원들이 이 건물을 다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로 이제 이사 온 직원들이 라이프 스타일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또한 이제 크고 작은 텃밭 같은 거를 곳곳에서 이제 가꾸면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회의실 같은 곳에서도 바로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 아웃도어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훨씬 신선한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오피스들은 다 아웃도어 스페이스를 향해서 전부 다 열린 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이메일들을 받았어요. 직원들로부터. 자기가 훨씬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이메일들을 많이 받으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고무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심리적인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을 한 공간에서 일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구글링을, 그럼 건축은 정말 어떻게 반응하지 하고 이제 서스테이너블 아키텍처라고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렇게 다 이게 풀떼기를 붙여놓은 건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그다음에 친환경, 그린 이런 것들을 너무 굉장히 단순한 수식
관계로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건축은 사실상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의 어떤 맥락적인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맥락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부터 시작해서 예산, 시간, 또 어떤 건축 법규, 사회적 맥락, 물리적인 맥락, 또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회적 요구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이 안에서 어떤 것이 중요시되고 덜 중요시되는가의 어떤 그 밸런스의 차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 그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축의 논리를 사용을 해왔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작업들은 시간과 비용에 굉장히 민감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토끼굴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강 그 보행자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 시민공원까지 가기 위한 터널, 80m 정도에 되는 터널 10개를 120일 안에 리모델링을 하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엄청나게 빡빡한 스케줄이었고 모두들 안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 하게 됩니다. 그 80m 길이의 터널을 건축적인 어떤 자재로 해석하기에는 수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10개를 이제 동시에 수행해야 되니까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산업용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백큐ම් 포밍이라고 하는 진공 성형 기법을 통해서 찍어내는 그래서 건축 자재를 3차원 폴리카보네이트 타일 자체를 만들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걸 이제 몰드를 직접 디자인하고 이 몰드를 이제 알루미늄 캐스트로 이제 뜬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미리 프리패브 해가지고 이걸 다 붙여가지고 벽지처럼 이게 붙이기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이 10개 프로젝트를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삼성 레미안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이제 그 모델 하우스를 설계부터 준공까지 3개월 안에 끝내달라는 이제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급한 스케줄이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폴리카보네이트 블락 10개를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우리나라 조각보처럼 끼워 맞춰서 짜집기를 하면은 이제 3m 바이 3m짜리 패널이 되는 방식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은 이 네 면이 전부 다 엣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붙이든지 간에 연속적으로 면이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몰드를 떠서 이거를 이제 위에다 달고 이분들이 들고 있는 게 이제 그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이거를 이제 녹색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은 열을 받아서 말랑말랑해질 때 이제 위에서 내려와서 도장처럼 쿵 찍으면은 이제 이런 부품들이 생산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하면은 3m 바이 3m짜리 이제 패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10개를 4.5톤 트럭에 실어서 현장으로 보내게 되면 바로 거기서 걸기만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친환경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건물 인면에다가 좀 이렇게 풀 같은 걸 붙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진정한 친환경이라는 거는 모델하우스가 잘 아시다시피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존치 기간이 끝나서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고 조립해가지고 다시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진정한 친환경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밤에 불을 켜면은 이제 정말 조각보처럼 이렇게 패브릭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FAR이라는 건 이제 Floor Area Ratio라고 해서 이제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용적률에 대한 그 요구 사항도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데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이제 폴 스미스 씨가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를 이제 서울에 만들게 될 때 용적률이 150%인 땅에 사실상 더 넣고 싶어 하는 건 이제 150% 이상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면적을 더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스케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륨을, 이 공간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런 관계로 이제 건물이 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게 부풀어 오른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른 형상을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제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이 큰 스티로폼을 우리가 깎아서 거푸집 대신으로 쓰자. 그리고 이제 전체 큰 면을 약 200개의 1큐빅미터짜리 스타이로폼으로 이제 세그먼트를 다 나누는 거죠. 이제 200개로 나눠서 각각의 표면의 정보를
이제 기계에 보내주면은 이제 자동 CNC 머신이 이거를 깎아서 거푸집을 만드는 겁니다.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패킹 테이프를 붙여서 현장에서 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음과 동시에 150% 안에서 이거는 149.98%라는 용적률을 0.02% 남기고 채운 그 초유의 건물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은 이제 건축 법규도 이 굉장히 강력한 컨텍스트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건 이제 한남동에 지어진 이제 어떤 한 오피스 건물인데 이때도 용적률이 150%고 이 건물 자체의 이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1스퀘어미터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발주처의 어떤 강한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물이 이제 저렇게 꽉꽉 채워서 짓는 형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근데 이거를 구조 프레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위스트 시키면서 건물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부에 저렇게 이제 포켓, 발코니 같은 게 생기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오피스를 지을 때 이제 발코니를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실내 면적으로 산입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알루미늄 샤시를 쳐서 실내 면적을 결국 확장시켜서 쓸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역으로 그 알루미늄 샤시를 칠 수 없는 발코니를 만들면 그거는 면적에서 빼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공무원분한테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무원분이 보시더니 이건 정말 샤시를 칠 수 없겠군 하면서 이 면적을 다 빼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유리가 있는 면까지가 150%고 그 외에 이제 그 발코니 면적은 다 엑스트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은 같은 용적의 건물보다는 이제 표면적이 더 확대된 또 그런 건물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구축의 논리가 필요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의 표면을 다 세그먼트로 나눠가지고 얘네들을 별도의 이제 철제 거푸집을 이제 디자인해서 얘네들의 조합으로 이제 건물을 완성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장으로 옮겨온 거푸집에 타설을 해서 띄면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이제 유리 부분까지가 150%고 그 이상의 부분은 사실 엑스트라로 얻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또 이제 작은 포켓 발코니 같은 거라도 있으면 이제 직원들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요즘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문제점으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제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서초동인데 25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건물이 향후 5년 이내에 4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가 이제 막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지으려는 이제 회장님이 지금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400%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기다려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일단 구조체를 다 밖으로 빼내서 400%의 영역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0% 부분만 지금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50%에 해당되는 이제 실내 면적입니다. 250%만 실내로 쓰시다가 나중에 400%가 됐을 때 구조체까지 전부 다 익스텐션을 하면은 이제 400%의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조가 다 밖에 나와 있고 안에 보이는 유리 부분이 이제 25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을 구조가 서로 엮기 위해서 이제 빔들이 날아가겠죠. 그 빔들의 위에 자연스럽게 발코니를 조성해서 이렇게 떠 있는 발코니 같은 개념이 되면서 유리와 골조 사이에 이제 약 150%의 여유 공간이 잠재적인 여유 공간이 건물을 이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건 최근에 그 오픈한 이제 JTBC 신사옥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텐츠가 폭증하는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할 당시에도 발주처에서 스튜디오를 1개를 해야 될지 2개를 해야 될지 또 더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예측이 거의 불허한 상황이었어요. 이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제시했던 방법은 그러면은 스튜디오가 어디서든 그냥 스튜디오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가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공장형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사무실이 스튜디오가 될 수 있고 스튜디오가 또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가변성이 높은 공간을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그 더블 하이 스페이스가 계속 맞물려서 올라가는 구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방송 장비들이 이제 키가 좀 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다 이렇게 맞물려서 올라가서 전체 건물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로비 같은 경우도 이제 계단이 있는 동시에 뭐 공연이나 강연이 가능한 어떤 방송이 가능한 어떤 세팅이 되고 사무실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또한 그 뉴스룸, JTBC 뉴스룸이 되는 어떤 이런 방식의 전환이 굉장히 쉽게끔 그래서 방송 장비들도 그 시스템에 쉽게 어태치 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계속 복층, 더블 하이 스페이스들이 계속 맞물려서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굳건한 프로그램들도 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은행 같은 경우도 객장이라는 것이 지금 의미가 없어졌죠. 옛날엔 전부 다 은행의 객장에 와서 돈을 찾고 돈을 맡기고 이랬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면서 객장이 없어지게 되는 은행의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KB 하나은행에서 그 어떤 새로운 그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제 제안을 저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때 그냥 유일한 요구는 뭐 은행 같지 않은 은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은행 같지 않은 은행인가요? 어쨌든 뭐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됐는데 이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주목한 지점은 은행 건물을 보통 이제 오후 4시가 지나면 이제 셧다운이 되죠. 그래서 도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냥 하나의 자기만의 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제안했던 방법은 일종의 그 객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새로운 개방형 코어를 삽입해서 은행이 24시간 4시 이후에도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코어를 삽입하자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로우 코어라고 명칭된 이 코어에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붙게 됩니다. 뭐 이렇게 카페, 레스토랑, 뭐 갤러리, 뭐 북샵 같은 것들이 붙게 되고 얘들은 은행의 업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이 건물을 계속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은행의 어떤 그 잠재적인 고객들을 미리 그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접근함으로써 그 고객층을 확보하는 방향의 전략을 세우게 되고요.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세그먼트로 나눠가지고 그 세그먼트들을 다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조립을 하면서 끝나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었던 이제 그 디스크를 담당하는 케이싱이 있는데 이게 이제 4m 바이 4m짜리로 제법 큰 그런 모듈이었고요. 이 모듈은 이제 2m 정도 되는 그 아트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예술가들이 젊은 예술가들이 이제 그 내는 작업들을 일종의 전시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회전하는 어떤 그런 그 무브먼트를 수행해야 되는 어떤 부품이면서 동시에 건물이 내부에 이제 업무 공간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이 선쉐이딩의 역할을 해서 이제 에너지 열 부하를 낮춰주는 냉방 부하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고안을 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다 공장에서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건 UHPC라고 해서 이제 초고강도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쓰게 되고요. 약 8cm 정도의 두께로 철근 없이 3천 성형을 해서 이걸 이제 실제 건물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한 케이스는 이게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 한 6m 정도 되는 가장 큰 모듈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와서 이제 걸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께가 8cm이고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콘크리트의 어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의 미학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다 장착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된 모습이고 이 디스크들은 그 이제 앞뒤가 서로 다른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회전하면서 전부 다 다른 어떤 파사드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뒷면에 원래 있었던 코어에 있는 그 태양광 패널로 발전을 해서 이제 이 디스크들을 이제 돌리는 에너지원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그 발코니가 있고 또 VVIP가 왔을 때는 아예 차가 그냥 로비로 들어와서 드랍오프 하고 차는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별도의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 슬로우 코어는 이제 이걸 따라가서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엘리베이터와 우측의 엘리베이터와 가운데 계단으로 위의 층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컨텐츠들을 이제 24시간 개방형으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갤러리를 보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루프탑으로 이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은행이라는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건물을 전혀 다른 프로그래밍이 이제 개입되면서 바뀌는 어떤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시 밀도의 변화라는 것도 지금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성수동의 전경인데 앞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원래 성수동에 가지고 있었던 그레인들이에요. 어떤 결들인데 작은 건물들의 밀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엔 작은 공방들과 주택들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근데 멀리 보이는 그 부분들은 이런 작은 것들을 다 매집을 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형식으로 점점점 이제 벽을 치면서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두 개의 갈등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주변의 어떤 그레인들에 비해서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 주변의 그레인들과 거의 결을 맞추고 골목길을 건물 안으로 이제 통과시키면서 서로 커넥트 시키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연장을 놓고 그다음에 오피스 블록들도 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유사한 스케일링으로 다 스태킹해서 쌓아 올려서 건물이 완성되는 어떤 이런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어진 상황을 보시면 왼쪽에 또 파란색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인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그레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함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짓고 나서도 보면은 이제 성수동 곳곳에서 봤을 때도 원래 있었던 그 이 도시의 맥락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은 어떤 그런 유사한 결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뒤쪽에 보이는 게 이제 벽처럼 이제 막기 시작한 굉장히 단일 매스의 큰 매스의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되겠고요. 그 골목길이 건물 내에서 바로 나와서 주변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거지만은 옛날 성수동에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골광판이라고 하는 재료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재료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도 그 골광판에 그 골들을 삽입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좀 따뜻한 질감의 그런 표현이 가능하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도 지금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처한 문제점 중에 하나고 이건 이제 제주도의 KB 하나은행의 옛날 건물인데 여기도 굉장히 밀도가 높고 더 이상 수평적으로는 확장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제안했던 거는 이 도로의 폭도 너무 좁고 보행 환경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니 건물의 코너를 절개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삽입을 하고 그 엘리베이터는 바로 이 루프탑 테라스로 연결되게끔 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퍼블릭 스페이스를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스트리트에서 바로 사람들이 퍼블릭 스페이스로 조금만 이동하면 가능하게끔 제주도기 때문에 뭐 좀 단순한 생각이지만 일단 현무암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현무암을 현미경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다공성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물리적인 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FRP로 만들게 되는 어떤 셀인데 이 셀을 중심으로 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바 테이블이나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코어와 건물의 파사드까지 확장되는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모습이고요. 이 만드는 방법은 사실상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몰드를 추출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생산을 해서 이걸 이제 쌓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실어 보내면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쌓기만 하면은 엘리베이터 코어와 그 다음에 여러 시스템들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빠르게 그 위치를 잡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운데 부분이 이제 T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코어 위에 루프탑 테라스가 지상의 스트리트와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본 모습이고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이제 가구 같은 것도 이제 이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탑에 올라가시면 이제 파티 플레이스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야경에 불을 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결국 제주도가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공성 구조가 또한 이 제주도의 특성에도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이라고 하는 거의 변화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교회의 유형, 뭐 체육관의 유형, 이런 각자의 그 건물의 유형이 그 타이폴로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서울의 그 마곡이라는 곳에 이제 식물원 내 온실을 이제 제가 설계하게 되는데, 온실을 찾아보면 다 아시다시피 다 이렇죠. 전부 다 이제 블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그 중심이 되는 어떤 개념의 식물들이 가운데고, 변두리로 이제 그런 작은 식물들이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접시형 온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접시형 온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기존의 온실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시각적인 경험을 선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식물원이기 때문에 외부에도 굉장히 식물이 많겠죠. 그래서 그 식물과 내부에 있는 식물이 어떤 시각적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전시의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접시형 온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말만 접시가 아니라 실제로 태양광도 받지만 비나 눈 같은 그런 우수를 채집을 해서 가운데에 끌어들여서 이거를 다시 조경 용수로 재활용해서 계속 리사이클링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뒤에 부속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덩어리로 나눠져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짓게 되는 데는 그 3차원 철골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조선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다 만든 다음에 현장으로 갖고 와서 이제 조립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기둥들을 세우고 이제 부재들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온실이 완성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제 쓰게 됐고요.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접시형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나 이런 랜드스케이프하고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형식을 지향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랜드마크처럼 툭 튀어나온 걸 원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완성된 이제 전경이고, 이제 식물문화센터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내부의 모습은 천장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의 줄기세포와 유사한 어떤 패턴을 구조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만든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요.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구조적인 솔루션이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운영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밤에는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라이팅으로 이제 약간 숨쉬기를 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접시형 온실이란 것이 된 셈인데, 유형의 변화는 사실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성의 변화,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건물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느냐라는 그 관계성도, 예를 들면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원래 개인의 소장품 또는 전리품 같은 거를 어느 날 오픈해서 사람들한테 잠깐 보여주고 하는 데서 미술관이라는 포맷으로 우리가 매우 이 예술 작품 앞에서 경외감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 좀 강조되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다가 참여형 미술의 시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스트리트로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VR 뮤지엄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의 화면 안에서도 우리가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새롭게 지어지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요. 서울시립미술관이 동부 지역에 이제 새로운 미술관을 짓는 거를 이제 국제 현상 설계를 해서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나왔던 개념은 이제 이렇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역이 있고요. 지하철역이 있고, 좌측이 한 5천 세대 정도 되는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침, 그다음에 뭐 오후 가릴 것 없이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공원을 가로질러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전략은 그 미술관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 지상에서 전부 다 세그먼트를 다 나눠가지고 공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길 사이에 살포시 다시 놓는 거를 주요 전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출퇴근길에 미술관을 들어가서 티켓팅을 해서 전시장을 봐야지 시작되는 경험의 영역을 그냥 출퇴근길에 지나가기만 해도 미술관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성으로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주요 전략이었죠. 그래서 그냥 일상 속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심각하게 보지 않더라도 그냥 슥슥 뭐가 바뀌었네라는 정도만도 굉장히 큰 생활 속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하에서는 전부 다 모든 미술관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요. 이제 그 출퇴근로인 그 공원 내에 그 스트리트에서는 일종의 스트리트형 뮤지엄이 돼서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하에서는 이제 어떤 통합된 미술관으로서의 다 공간이 연속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레이아웃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리드 아이언 시스템을 무대 장치 같은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미디어 아트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암막 시스템으로 화이트 큐브로 전환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미디어 아트라든지 또는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플렉서블한 미술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서의 미술관이 너무 도드라지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표면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해머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머로 막 이게 우글쭈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관이 그냥 이 원래 공원이었으니까 이 공원에 있었던 그 나무들의 그 사계절의 변화를 그냥 그대로 이 그 해머드 스테인리스 스틸이 그냥 다 리플렉션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풍경으로서의 미술관이 주변을 더 블렌딩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캔버스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보이게끔, 그 앱스트랙트하게 묘사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트 레벨에서 가면서 또는 공원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관과의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시도를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밤에는 이제 불을 켜면 이제 스트리트 자체도 이제 밝아져서 안전하겠죠. 마지막으로 그 스토리텔러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게 시대가 계속 흘러도 건축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굉장히 디지털 그리고 굉장히 온라인 이런 모든 것이 창고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건축이 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울릉도의 그 북면에 송곳산이라고 하는 이제 480m 정도 되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산이고요. 그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조그만 그게 있는데 어딘가 여긴가요? 예. 여기가 그 절벽 위에 조그만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의 사이트가 되고, 그래서 이 땅을 보러 3박 4일 동안 가 있으면서 거기서 결국 느꼈던 거는 매우 조용하지만 매우 역동적인 어떤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문대에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그 조수 간만의 차이는 물론 별과 달과 해가 어디서 지고 어디서 뛰고 계절마다 어떠한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천체의 움직임 같은 것들과 주변의 경관을 통합해서 그 궤적이죠. 그 궤적을 이용해서 그 절벽의 끝에 이제 그 헬릭스 커브를 만들게 되고 이 커브를 이제 3차원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보게 된 게 이제 이 프로젝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리조트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이거가 갖고 있는 그 자세 자체는 뭐였냐면은 지금 원래부터 있었던 이 송곳산이 여기에 주인이기 때문에 얘하고 뭔가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라이트한 그리고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오브제 그냥 아주 굉장히 좀 작고 조금 가녀린 느낌의 오브제가 여기에 놓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그 어떤 그 포지셔닝을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네이도 형식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평면의 형식도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방들은 전부 다 그 뷰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송곳선을 보고 바다를 보고 뭐 일출을 보고 일몰을 보고 그렇게 돼서 포인티드된 또는 이렇게 세그먼트로 나눠진 이제 뷰를 보게 되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파노라마를 보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방에서 나오셔서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럼 너무 잘 보이거든요. 굳이 방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뷰만 봐도 행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라운지 공간인데, 이 라운지 공간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막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피부 조직 같은 건데, 이 건물에는 그 픽스처가 없습니다. 그 뭐 등이나 뭐 디퓨저, 환기구 뭐 이런 개념들이 다 없고, 저 그 퍼포레이티드된 저 그 스킨 안에서 빛과 그 다음에 그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 환기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숙객이 왔을 때 오기 전에 그 사람의 최적화된 환경을 이 건물이 알아서 다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건물이 사람을 좀 케어할 수 있다는 약간 어떤 그런 류의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었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육지에서 미리 다 이제 거푸집을 다 조립을 해서 완벽하게 맞춰본 다음에 다시 이제 분해해서 그거를 이제 바지선에 실어서 울릉도에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재조립해서 건물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얇은 콘크리트를 써서 그 부담을 줄이고 싶었어요. 굉장히 큰 건물이 아니라 얇고 라이트한 느낌으로 콘크리트를 만들기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UHPC라고 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철근 없이 현장에서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장 타설 케이스로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걸로 알고 있고, 저 두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두께는 한 12cm 정도 되는데 보통 울릉도가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치수는 한 38cm 정도의 일반 콘크리트 두께가 요구가 됐었지만은 이제 12cm로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기둥도 하나도 없고 강도는 5배 이상 더 강한 어떤 그런 구조물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 이것들이 이제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뷰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B동 같은 경우도 볼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얇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없고 기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얇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A동에서 B동을 바라본 모습이고 이제 B동에서 A동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래서 B동의 계단이 내려와서 쭉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A동의 그 서피스를 만들고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운지 공간이고 송곳산이 보이죠. 그 송곳산이 화산암이기 때문에 그게 실내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제 화산암을 직접 바닥에 상감을 이제 시켜놓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나, 뭐 이제 엔트런스 포이어인데 이제 입구 쪽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이제 식물군들도 그대로 안까지 다 따라오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들은 다른 세팅을 가지고 있고. 방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방에 들어가면 바다가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점점 방을 따라서 진행하면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고, 위에 이제 실링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킨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면 이제 또 바깥 테라스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울릉도는 참 가기가 쉽지 않은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있는 헛소문 비슷한 것도 있지만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이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가 건축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느끼는 어떤 프로젝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죠. 뭐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뭐 비행기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어떤 생전 처음 보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 결국은 이제 이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재택근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한 건물에 전체 직원들이 다 있는 거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도 30% 이상 빠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재테크를 60% 이상 경험해 보면서 이제 그 실질적인 물리적인 공간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죠. 페이스북도 이제 50% 정도는 전부 다 재테크로 전환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한 곳에 다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보다 전부 다 스프레드 시켜가지고 브랜치 오피스들을 중심으로 자기 집 주거지에서 20분 이내의 거리에 모두 출퇴근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임대료도 지금 굉장히 이제는 바닥을 치고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5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10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무실 공간을 이제 2배로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전반적인 사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테헤란로의 어떤 그 업무 지구의 사진인데, 그럼 여기도 지금 비어가고 있지만 이 비어진 거가 다시 채워지기가 요원하다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비어지는 공간들을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상업지구, 업무지구, 주거지구 이런 식으로 그 디스트릭트라는 거를 굉장히 큰 덩어리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방식이 될지,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는 이제 재구성, 리컨피규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결국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뭔가 이게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이렇게 세그먼트로 나눠진 어떤 그 요소들의 조합으로 가야 되는 어떤 상황. 그래야 훨씬 그 재구성에 유연한 어떤 체계를 확립할 수가 있고요. 훨씬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생태계의 어떤 생존 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계속 세그먼트를 나눠가면서 그것들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논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인데, 건물은 이렇게 지어야 돼라고 하는 굉장히 단일한 로직이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그 로직 자체도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로직으로 계속 진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변하는 사회에서 건축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어떤 영역도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동영상 하나를 이제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플레이를 제가
네, 발표 잘 네.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